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갑벽한 전산회계 1급 모의고사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갑벽한 전산회계 모의고사는 이 모의고사 6회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거죠. 주식 배당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5번에 4번,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주주 입장에서는 부의 변동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며 옳은 말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와 단가만 조정한다. 부의 변동이 없고 주식수를 늘리겠죠. 그 단가가 떨어지겠죠. 자,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이여금이 감소한다. 옳은 말이죠. 미처분 이익이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니까요. 주식의 액면 금액이 증가하지 않겠죠. 증가한다가 틀리겠죠. 왜냐하면 액면 금액 조정이 아니니까 주식 배당은. 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옳은 말이죠. 미처분 이익이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니까요. 해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는 주식 배당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겠지만 주식 배당은 기호로 표시하면 5번에 4번 미처분 이익이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본금이 증가, 자본잉여금 불변, 이익이여금 감소하겠죠. 자본 간 이동이니까 자본 총계 불변, 자본금이 된다는 것은 발행주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액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불변, 상대 주주의부도 불변이 되겠죠. 반면에 무상증자는 법정 적립금 5번에 1, 2번 혹은 자본잉여금 2번이 자본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감소 가능하겠죠. 자본 총액은 불변이고요. 자본 간 이동이니까. 자본금 된다는 게 발행주의 수는 증가하고 액면 금액은 불변이겠죠. 상대 주주의부도 불변이고요.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액면 금액 조정이죠. 예를 들어 액면이 500원인 주식을 1대2 분할하면은 250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므로 핵에 관련된 4개는 다 불변이 되고요. 발행 주식 수는 증가, 액면 금액 감소하겠죠. 상대 주주의부는 불변하고요. 주식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 조정으로 예를 들어 액면이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 2대1 병합을 하면 1,000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겠죠. 액면 금액 조정이니까 이 자본 관련된 건 불변이고 발행주의수는 감소죠. 두 개가 하나 되니까. 그리고 액면 금액은 증가하겠죠. 상대 주주의부는 불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어야지 이 관련된 모든 유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거죠. 1번 개발비 중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옳은 말이죠. 반면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2번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는 경우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정률법이 아니라 정해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원칙은 합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해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재무제 표시는 직접상각법과 간접상각법 모두 허용하고 있고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무형자산 관련된 기준서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데요. 해설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모두 정리됐으니까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같이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연구 개발, 연구 단계 지출은 연구비, 개발 단계 지출액 중에 인식요건 충족하면 개발비, 무형자산,
개발 단계 지출액 중 인식요건 미충족하면 경상개발비 비용,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연구 단계로 보는 거죠. 무형자산 상각 방법. 원칙, 미래 경제적 교육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예외 그걸 모르면 정해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 내용 연수, 법정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무형자산 잔존가치, 원칙은 0,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재무제표 표시, 간접상각법과 직접상각법 모두 허용하겠죠. 3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3번 문제는 유동자산의 합계액을 물어보는 문제로 유동자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매출채권 유동자산, 상품 유동자산, 특허권은 비유동이죠. 당자예금 유동자산, 선급비용이 유동자산이죠. 장기 매출채권, 장기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이들의 합계액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계산하면 답은 70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물어보는 문제도 전산회계 1급은 많이 물어봐요.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과 당자자산이 속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속하는 거겠죠. 4번 문제,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기록되는 보고기한을 결정하는 것이고 관련 수익과 대응 여부에 따라 직접 대응, 합리적인 기간 배분, 즉시 비용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비용의 성격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감가상각비가 기간 배분하는 거죠. 반면에 급여, 광고 선전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즉시 비용시키는 거겠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입비용 대응 원칙은 세 가지, 직접 대응, 간접 배분, 그 다음에 즉시 비용. 직접 대응에는 예가 매출원가나 판매 수수료, 간접 배분은 감가상각비, 즉시 비용은 급여나 광고 선전비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5번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할 경우 미치는 효과.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죠. 비용을,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은 과소계상되겠죠. 그리고 자산은 과대계상되겠죠. 비용이 과소하다는 거는 비용은 이익하고 반비례하니까 이익은 과대계상되고요. 이를 통해 이익이익은 자본도 과대계상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옳은 걸 물어봤고요. 자산은 과대가 되겠죠. 부채는 상관이 없고요.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고 매출 총이익은 잠깐 과대가 아니라 얘는 상관없는 거죠. 불변이죠. 이유는 이래요.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매출 원가가 아니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차이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비용은 판관비니까 매출 총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내용이죠. 요거는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 흐름을 타야 되는데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 처리했다. 자산을 비용 처리해요. 그러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요. 비용이 과대, 비용이 과대하면 이익은 과소, 자본도 과소되겠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처리해. 그러면 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이 과소. 그래서 이익이 과대되고 자본도 과대 계상이 되겠죠. 6번 물가가 지속적 상승하는 경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 문제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면 우리가 기말재고를 정리해야 되겠죠. 기말재고는 선, 이, 총, 후 이 순서에서 선입선출법 쪽이 가장 크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비용이 가장 작으니까 기말재고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가장 적게 계상된다면 후입선출법이 여기 되겠죠. 그래서 답은 후입선출법이 답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미치는 효과로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또 물가가 상승할 때를 원칙으로 잡고요. 기말 재고는 선, 이, 총, 후. 선입이 크니까 매출원가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익은 다시 어디에?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이익이 가장 큰 방향과 일치하겠죠. 자,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축이 처음 축이 반대가 되니까 나머지 축도 반대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7번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24년 7월 5일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5,000원에 취득. 기말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 인식. 그리고 100주를 3,000원에 처분. 물론 분계로도 풀 수 있지만은 뭐 실무도 있으니까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서는 팁을 써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의 팁은 이렇게 풀죠. 처분가와 취득 원가와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보면 100주를 처분했죠. 100주를 처분했고 처분가는 3,000원. 취득가는 5,000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처분 손익을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니까 처분 손실이고요. 20만 원 처분 손실이 나온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게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답은 4번이 돼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6회분 풀어보고 정리하시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전산회계 1급 시험 대비한다면 꼭 풀어보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에 대한 팁이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처분가, 처분가에서 처분 수수료 뺀 금액인데 처분 수수료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된다는 얘기죠. 7번 문제는 수익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 인식 시기 역시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펼쳐진 상태 그리고 출제 경향을 분석해 갖고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집필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1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제한을 인도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한다는 것은 틀리죠.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맞고요.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 제외하고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옳은 말이고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하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정리가 기본적 돼야 돼요. 요 정도 내용. 수익 인식 정리 안 되시는 분들 이 내용들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재화의 판매는 인도 시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하는 시점, 시용 판매는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하는 시점,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해소하는 시점,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 시점,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률 추정이 가능하면 인도 시점, 추정이 불가능하면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광고 수수료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광고 제작 수수료 진행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 진행 기준, 건설용 공사 계약 진행 기준, 입장료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수강료 강의 기간에 걸쳐 발생주의,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발생주의, 배당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만 정리하면 우리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수익 인식 문제가 나오면 모두 풀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8번까지 회계 원리였고요. 자, 9번 문제 원가회계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 배분 기준 설정할 때 그 요소 중 가장 합리적으로 우선 적용해야 될 요소. 배분 기준을 결정할 때 제가 이 얘기했었죠. 인수 공부 중이다. 그래서 이게 배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가 기준이 되는 거죠. 답은 인가 기준이 답이 돼요. 자, 정리된 내용 확인해 보면은 자, 제조 간접비 배분 기준은 인가 기준, 수혜 기준, 공정성 기준, 부담 능력 증분 기준이고
인가 기준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잘 나오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개 확인해야 되겠죠? 선입선출법,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죠. 기초, 완성, 기말이 다 나와 있네요. 바로 풀어볼까요? 그럼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을 두 축으로 나누죠. 그래서 기초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 단기 착수 완성은 400개인데 기초가 150개 있으니까 단기 착수 완성은 250개가 되고요. 기말은 100개가 있고 가공비만 구하면 되겠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이 20%니까 20% 곱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는 이렇게 돼요. 150개고 완성도가 40%라는 거는 40부터 100% 구간이니까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품 환산량 360개가 답이 되는 거죠.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잘 풀 수 있게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원가액의 계산 문제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계산 유형은 4개예요. 원가액의 계산 문제 유형 4가지가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완성품 환산량. 두 번째가 정상 원가 계산. 세 번째가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네 번째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하는 거죠. 제조 원가 계산. 팁박스 그려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공손 같은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4개 혹은 5가지의 계산 유형이니까 이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약점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겠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 기본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에듀윌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에듀윌에 있는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하다면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사이트나 다른 강사분 강의 들으시면 그분 강의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 공손 문제는 쉬운 공손과 그 다음에 어려운 공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사 시점이 없으니까 쉬운 공손 문제죠. 이런 문제는 물량 팁박스, 제공품에 대한 물량 팁박스만 정확하게 그리면 돼요. 기초가 1500개고 착수량이 8500개야. 공정 안에는 10,000개가 들어있다는 거고 기말이 700개고 공톤이 1300개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10,000개가 들어있으니 8000개가 완성품 수량이란 거 알아요. 그러면 정상 공소는 이 8000개의 3%라는 거죠. 240개가 되고요. 비정상 공소는 1300개에서 240개 뺀 106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번에 완성품 수량은 8000개가 되는 거고 비정상 공소는 1060개 맞고 정상 공소는 240개. 이건 1060개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는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합친 게 기초 원가가 맞죠.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합이 가공비, 전환 원가가 맞고요.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구분된다 맞고요. 4번에 생산지 근로자의 식대와 판관비 식대는 모두 제조 원가 틀리죠. 생산지 근로자의 식대는 얘는 제조 원가가 맞아요. 그런데 판매 근로자의 식대는 판관비가 되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리돼야 될 내용들 여러분들 중요한 용어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합이고 기초 원가나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이고 가공비나 전환 원가,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고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판관비는 공장 외의 발생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네 문제 원가액의 문제 확인해 봤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세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 후 외국에게 반출하는 사업자, 수출 대행하는 사업자, 위탁 판매 수출의 수출업자. 답은 4번이죠. 수출 대행하는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죠. 10%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들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영세율 적용. 또 직수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 외국항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되겠죠. 요거는 또 다시 우리가 이론에서 설명하잖아요. 요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국내 공급을 말하는 거죠. 로컬 LC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한테 영세율이 적용되고요. 수출업자가 이제 수출하겠죠. 이때 수출 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니까 이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10% 과세되고 이 국내 공급하는 사람한테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거죠. 자, 14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여객 운송 용역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도서, 신문, 연탄과 무연탄, 아이고, 오탄을 처음 발견했네. 무연탄이죠.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이런 것들은 면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면세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면세 대상 많이 나왔는데, 뭐 뒤에도 넘어가서 나오는데, 이 면세 대상들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미가공 식료품, 국내 국외산 포함, 미가공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식용은 국내산과 국외산 모두 면세, 비식용은 국내산만 면세, 소금중 천일염, 제재소금 면세, 맛소금이나 공업용 소금, 설탕 과세, 포장김치는 한시적 면세예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 생수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면세, 갈탄, 유연탄, 착화탄 과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및 역류와 기저귀 분유 면세죠. 시내버스, 마을버스, 일반 고속버스, 지하철, 철도 면세,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과세. 여기서는 우등고속버스는 과세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주택가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이 면세, 국민주택 공급도 면세, 의료보건 용역 면세, 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 과세, 의약품 조제 용역 면세, 일반 의약품 과세. 일반 의약품이 제약회사 약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 간병, 보육 용역이 면세, 정부가 인허가 받은 학원 면세, 다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 우표 인지증지 복권 면세, 수집용 우표는 과세, 도서 대용 용역 면세,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면세, 광고는 과세, 예술 창작품 면세, 골동품은 과세,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면세, 프로경기 과세죠.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면세, 단 유흥시설 및 오락시설이 있는 경우 과세, 인적 용역의 제공 면세, 전문 자격사 용역 과세, 토지 공급 면세, 토지의 임대는 과세, 금융보험 용역,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 종교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용역 면세, 국민주택 이하의 공급 면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가 되겠죠. 면세 내용 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여러 번 보셔서 이 정도는 면세라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면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내용이 정리가 돼야 이와 관련된 유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자,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이게 폐업 시 잔존재하고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포괄적 승계, 조세물납, 경매나 공매는 과세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물납, 공매, 강제 경매, 수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15문제 확인했는데 이 내용들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뒤에 내용까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마스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뒤에 내용과 함께 같이 복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모르는 거 다시 정리하시면서 혹은 이 파트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론도 같이 이론 교재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반복적 피드백 과정을 거치셔야 전산에게 1급에서 고득점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목적에서 이 강의와 그다음에 이 교재가 만들어진 점도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상 마치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